완두콩 유아교육개론 8장 마지막 장입니다. 아동복지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는 이론적인 연결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는요, 이론보다는 실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위해, 아동의 복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아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지 그 실천에 대한 기록들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아동복지는요, 1장부터 7장까지 여러분들께서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그냥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론적으로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 별도로 공부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마인드맵을 통해서 아동복지론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론에서는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동이 누구인지입니다. 아동을 누구라고 볼 것이냐. 우리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아동과 아동복지를 정의하는데요. 우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에 대해서 이 만 18세 미만의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카두신과 마틴이 아동복지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가 아동의 권리인데요. 우리 아이들의 권리는 명문화돼서 국제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서 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노력을 먼저 살펴보면요. 아동권리 공약 3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1923년 방정안에 의해서 공포가 됩니다. 이때 방정안은요, 어린이날을 제정하고요. 그리고 그날 동시에 아동권리 공약 3장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1923년 5월 1일인데요. 후에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어린이날은 5월 5일로 개정이 되죠. 그리고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보건사회부가 먼저, 보건사회부가 이제 뭔지 선생님들 좀 처음 들어봐 이런 느낌 드시죠? 보건복지부의 옛날 명칭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부였을 때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을 선포했고요. 이것을 보건복지부가 다시 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2016년에 아동권리 헌장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 아동권리 헌장은 옆에 나오는 아동권리 협약을 따르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나오는 UN 아동권리 협약에 1991년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가입국으로서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 중에 하나로 대한민국 아동권리 헌장을 선포했는데요. 여기에 아동권리를 가져오고요. 여기에 헌장을 가져와서 대한민국 아동권리 헌장,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학자가 아동의 권리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눈 게 있는데요. 실은 이거보다는 이 아동권리 협약에서 아이들의 권리로 4가지 주장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제사회의 노력, 아동권리 협약이 생기기 전에 국제사회에는 어떤 노력이 있었냐 보니까요. 에글랜타인 제비 아동권리 선언을 했어요. 이게 Save the Children 들어보셨죠? Save the Children이라는 NGO는 에글랜타인 제비 처음으로 이제 만든 그 NGO거든요. 근데 이 Save the Children을 위해서 에글랜타인 제비 아동권리 선언을 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국제연맹 총회에서 제네바 선언이라고 해서 아동의 권리 이 선언문을 가져와서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서 국제적인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제네바 선언입니다. 제네바 선언은 1924년입니다. 세계 최초의
그 아동권리 선언문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제네바 선언 자체가 아동권리 선언을 가져와서 공포한 거고, 또 그 전에 1923년에 우리나라에는 방정환의 아동권리 공약 3장이 있었는데 어떻게 1923년에 선포된 아동권리 선언이 세계 최초의 선언문이라고 인정받을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이들을 위한 최초의 선언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유엔이 생기면서 유엔이 아동권리 선언, 이 제네바 선언을 기초로 아동권리 선언을 선포하고요. 그런데 이때 이 선언은요, 의미하는 게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자라는 우리의 다짐이고, 그 다짐을 문서로 옮겨 놓은 거긴 하지만 강제 구속력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선언에 함께 동참한 나라들이 아동을 학대하더라도 이 유엔이나 뭐 국제연맹 총회에서 강제적으로 그 나라에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엔 권리 협약은 다릅니다. 이 선언과 협약의 차이점인데요. 보세요. 여긴 선언, 여긴 협약이죠. 이게 선언과 협약의 차이점인데요. 아동권리 협약은요, 강제 구속력을 띱니다. 한마디로 너가 협약,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아동권리 협약에 너가 사인을 한 이상 너가 우리의 어떤 아동 권리를 위한 노력을 따라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혹시 유엔 국가 보고서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엔 국가 보고서는요, 어떤 거냐면 여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이 본인들이 아동의 권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동 권리 협약에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가 따르고 또 가입국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나라도 1991년에 아동권리 협약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 매년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우리나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야 돼요.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이 대한민국 아동권리 헌장이라던가 아동복지법이라던가 그 다음에 아동수당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디딤돌 통장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런 우리 국가적 노력들이 실은 이 아동권리 협약에 가입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려는 우리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복지 서비스로 가는데요. 아동복지 서비스는요, 이론적인 배경으로 카두신이 3S 모델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커만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소년소녀 가정 지원을 했고 한부모 가족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아동급식 지원하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드림스타트를 하고 있고 디딤 씨앗 통장, 아까 제가 디딤돌 통장이라고 했는데 정식 명칭이 디딤 씨앗 통장이네요. 죄송합니다. 디딤 씨앗 통장, 그 다음에 아동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복지 서비스는요, 정부가 노력하는 서비스도 있지만 민간이 노력하는 이런 지원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민간 단체가 힘을 모아서 철원구산 어린이재단 결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역 아동센터 사업을 하고 있고 위스타트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국가적인 노력이 드림스타트라면 민간적인 노력이 위스타트 운동인 거죠. 그래서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헤드스타트와 성격이 동일합니다. 그렇게 근데 헤드스타트가 교육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복지나 의료나 가정 지원, 교사 지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여기에는 교육보다는 복지, 드림스타트는 복지에 초점을 맞춰서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이고요. 철원구산 어린이재단은 NGO죠. 근데 이게 정부에 의해서 설립된 NGO예요. 그런데 나중에 민간으로 이관된 그런 곳이고요. 지역 아동센터는 여러분들이 공부방이라고 하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대학 때 봉사활동도 하셨을 텐데 그런 지역 아동을 모아놓고 아이들의 오후 공부, 그다음 이제 과제 같은 것들을 돌봐주던 그런 어떤 봉사센터죠. 그리고 아이들의 어려움이나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볼 텐데요. 아동학대는 언제나 매 학년도 시험 범위인 부분이죠. 그래서 2022학년대도
2022학년도에도 아동학대가 출제됐었는데요. 그 말고 아동학대 외에도 아동이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들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이 아동학대 부분들을 어떻게 포괄적인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에 나온 부분이 바로 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시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 아동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고요. 그 아이들을 위한 특수교육, 그 다음에 복지 측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